목표 주가 컨센서스를 체크를 해보니까 24, 5만 원 이 선에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이 모멘텀을 끌고 가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현대차는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뜨뜨미지근한 회사죠.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은 나오고 PER로 봐도 10배도 안 돼서. 근데 현대차가 또 뭘 잘해요? 주주 환원을 잘해요. 플러스 해가지고 버스턴 다이내믹스. 이란 사태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조망하시나요? 저는 이란 사태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이제 궁금한 저도 이제 일인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경제뿐만 아니고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하루에는 올라갔다, 하루는 내려갔다. 유가도 그렇습니다. 유가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120불 근처 갔다가 어떤 때는 90불대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어제도 요동이 좀 있었죠. 오늘 장 후반에 또 요동을 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데 지금 계속적인 이런 변동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죠? 배트를 좀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거를 좀 해야지 예상을 너무 강하게 하고서 너무 한쪽으로 경도된 배팅을 많이 하다가는 다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삼전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고점을 쳤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약간은 더 올라갈 거는 같아요. 그러나 일부에서 얘기하는 아주 긍정적인, 초긍정적인 이런 정도로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의심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각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저는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거나 해외 IB에서 리포트를 쓸 때는 상당히 이익도 많이 나오고 더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사회적인 반응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좀 얽힐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서 애널리스트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투자하는 사람, 펀드 매니저의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해외 글로벌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을 볼 때랑 완전히 다른 우리 시장 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 우리 시장 보셨어요? 시장 지수가 하루에 8%도 떨어지고 12%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또 8, 9% 올랐다가 이런 시장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4일 날 이틀에 걸쳐서 시가총액이 없어진 게 무려 1,000조가 넘습니다. 이런 시장을 외국인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민감한 시장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원자재, 우리가 원자재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격 변동이 심하거든요. 우리나라를 원자재 가격 변동보다 더 심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음을 날리는 BOFA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심한 이런 상태로 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할인해서 볼 생각을 많이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시장을 보는 관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보는 관은 완전히 동네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35% 내외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액 기준으로. 그렇다고 볼 때는 일종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외국인의 시각도 많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사주 소각 뉴스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삼전이 자사주를 16조 소각한다는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16조 그러면 예전 같으면 좀 많죠. 왜냐? 그 전에 우리가 자사주를 10조 샀지 않습니까? 10조 살 때는 주가가 어디 있었어요? 5만 원, 6만 원대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주가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20만 원 근처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4배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자사주를 16조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특별 배당금 이라든지 내일 이제 주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배당을 성향을 얼마를 할 거다 그리고 잉여금 중에서도 얼마를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를 주주 환원 측면에서 배당 성향과 그리고 자사주 매입소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시장에다 계속 가이던스를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금년에 이익을 이제 우리가 추정함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뭐 200조가 넘어서 250조까지도 영업 이익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는 삼성전자의 FCF,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잉여 현금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시설 투자를 다 하고도 거의 뭐 150조 이상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만 뚝 띄어가지고 주주 환원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여기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주총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시장과 교감할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침을 시장한테 정확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는 뭐 조금 지금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뭐 이런 이제 미국이란 이런 사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좋게 봐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사야 할 타이밍일까요? 주도주가 없으신 분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직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수가 뭐 6,300을 찍고 왔는데 지금 5,700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싼 데가 어디냐라고 봤을 땐 결국은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동네는 싼 동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반도체가 가장 싸요. 그 중에서도 그럼 반도체 소부장이 싸냐? 아닙니다. 반도체 소부장은 비싸요. 어디가 쌉니까?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싸기는 제일 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늦게 들어온 분들은 사야 되냐? 뭐 주식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사는 게 맞죠. 그런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살 필요는 또 없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의 두 회사가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반도체가 제가 금방 어떻다고 그랬죠? 이익을 많이 낸다고요. 그러면 반도체 비중을 한 50%,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채워놓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용 많이 쓰지 마시고 레버리지 많이 안 하신다는 전제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제일 싼 거 빼놓고 어떻게 다른 걸 뭘 사시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투기적인 쪽으로 가지 마라. 너무 비싼 쪽으로 가지 마라. 지금은 시장이 요동을 치는 때다라고 할 때는 이익을 가장 많이 내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쪽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업사이드를 본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컨센서스 목표 주가들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한 뭐 25만 원, 뭐 그 정도 지금 목표 주가가 상정돼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한 13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목표 주가들은 그거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에서 30% 지금을 기준으로는 이제 업사이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올라가는 그런 거는 그림이 아닐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뭐 좋지요. 왜? 삼성전자가 자기 자본 이익률이 30%가 나오고 하이닉스가 무려 70%가 나오는 이런 2026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ROE가 좀 내려간다고 해도 뭐 삼성전자는 25% 이상, 그리고 하이닉스도 40% 이상 되는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ROE가 형성되는데 지금 은행에다 돈 넣어놓으면 얼마 주나요? 한 세후 기준으로 한 뭐 2%, 3% 줄까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이익을 이렇게 주주들을 위해서 벌어내는 회사는 없을 거다. 그리고 내년에 꺾여서 내려온다고 해도 은행의 그것보다는 훨씬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느긋하게 ROE를 보면서 지금부터 3년이고 5년이고 한 뭐 15%, 20%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 욕심을 너무 내지 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시황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별로 이제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시장한테. 그리고 특히 최근에 늦게 들어오신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종잡기가 쉽지 않죠. 힘든 이런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전문가들도 힘든 시장이 됐어요. 왜? 뭐 미국, 이란이 어떻게 될지, 이게 전면전으로 더 확산이 될지, 지금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의 육상 공격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한 얘기가 있고, 일본에서는 지금 미군이 해병대가 지금 중동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상륙작전을 한 해 만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예측을 하지 마라.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 그럼 뭐 대응을 해야 돼요. 전쟁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예측을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저쪽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기민하게 대응을 하시는 거, 그리고 배트는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GTC 2026 개막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4% 상승했는데요. 현지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현지 반응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으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굴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양쪽 다 이제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지금 엔비디아는 뭐 목표 매출 가이던스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2배 정도로 확 올렸기 때문에 그걸 결국은 뒷단에서 누가 그걸 HBM4 장기적으로는 4E 여기까지 이제 갈 텐데 누가 밀어주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밀어주고 SK하이닉스가 그 HBM 물량을 안 밀어준다고 하면은 이게 목표 달성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중요한 건데,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이제 상당히 강하게 시작을 했죠. 금방 말씀하신 4%, 뭐 5%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있다가 장 후반에 다시 중동에서 뭐 소식이 안 좋았는지 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유가가 뭐 103배를 다시 넘어가고 103불을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좀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곧 주총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주가를 이제 결정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익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익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요소가 또 있습니다. 뭐죠? 밸류업 쪽에서 삼성전자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을 거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GTC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밸류업에서도 좋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주총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가면서도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이번에 뭐 16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거 이외에 또 가다가 보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이익이 지금 이익을 많이 벌고 있다, 이런 얘기고, SK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 어제 뭐 한 5% 넘게 이렇게 올랐었죠.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도 많이 올랐다가 장 후반 끝나면서는 거의 뭐 마이너스도 또 잠깐씩 보이고 이랬어요. 상당히 변동성이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HBM4에 있어서 기술력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과거에 봤던 HBM3E에서 봤던 SK하이닉스의 기술 선도력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HBM4에 있어서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데 일부에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보세요. HBM3에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한테 맨날 콜 통과한다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그때 HBM3는 뭐 SK하이닉스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완전 뒤집힌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가서 먼저 콜 받았는데 SK하이닉스는 콜 받을 거다, 뭐 지금 어떻게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언제부터 딱 통과할 거고 언제부터 양산이 확실히 들어간다라는 마침표, 점, 이런 구분이 지금 잘 돼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 모두 좋은 회사입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는 SK하이닉스보다는 뭐 이익 측면이나 기술 측면이나 주주 환원 측면에서 훨씬 우월한 삼성전자를 조금 더 많이 봐주는 게 어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지금 매도를 치고 있어요. 연초부터 계속 팔아가지고 지금 뭐 거의 30조 정도로 순매도를 지금 2개월 반 만에 지금 팔아 제꼈습니다. 그래서 뭐 1등인데 지분율이요, 심지어는 외국인 지분율이 49.5%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많이 갈 때는 작년에 56.5%까지 갔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매일 팔아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지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차익 실현이다. 그렇게만 이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시장 시가총액 1위가 어디입니까?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우리가 볼 때는 막 삼성전자의 베타는 1.2밖에 안 됩니다. 베타라는 게 민감도를 얘기하는 건데 올라갈 때도 시장이 1%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는 민감한 게 1.2배로 민감한 거예요. 내려갈 때도 1% 내려간다 그러면 1.2 정도로 더 민감하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본다? 민감하게 봅니다.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보느냐? 최근 10년은 한 1.2 정도로 민감하게 봤어요. 그들의 투자 대상 국가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그 정도로 민감했어요. 그런데 최근 3년에는 한 그게 1.2였던 게 1.3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최근 1년만 보면은 1.4 이상도 되는 것 같아요. 더 되는 것 같아요. 지난 3월 3일, 4일, 5일 보세요. 그리고 최근 한 2주를 보십시오. 막 민감한 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민감한 나라에 있어서 조금 위험 회피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타겟이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에서 시총 제일 큰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지금 우리가 보이는 노미널한 베타 1.2가 아니고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 시장의 베타를 예를 들어서 1.3에서 1.4를 감안했을 때 외국인들 눈은 삼성전자를 1.6의 베타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민감하게 보니까 줄일 때는 과감하게 줄이는 거예요. 이거 맨날 늘어난다고 하는데 외국인들 맨날 팔아. 왜? 차익 실현? 그거 가지고는 그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상당 기간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지. 이익만 올라가는데 이익 사상 최대치래 이것만 보고 가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베라루빈의 HBM4 공급사로 마이크론은 탈락했다는 보도가 사실인가요?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마이크론 이제 담당자가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데 완전 또 빗나간 그런 기사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인증의 시기나 타이밍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해도 베라루빈 같이 이제 최상위급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그 정도로 들어갈 수는 있다. 조금 그리고 양산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지. 이게 완전히 안 들어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다 들어가고 완전히 마이크론 빠진다?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빠진다고 했으면 마이크론 주가가 더 많이 내렸겠지요. 근데 어제도 보면 5% 올라가고 사상 최고치에 와 있어요. 마이크론 주가도. 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만약 빠진다고 했으면 주가가 거기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반토막 났을걸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장 선행 PER로 봤을 때 마이크론이 한 9배에서 10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영역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다시 양산을 해가지고 공급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소식은 없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탈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거기까지 진도를 뽑아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금 당장 담아야 할 기회라고 보시나요? 당장 담아야 할 기회라고 보지 않고요. 분할해서는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너무 예측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측하지 않고 그 대신 좋은 거를 살 때는 어떻게 해죠? 분할로 사시면 돼요. 분할로. 오늘 비싸게 살 수도 있고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도 분할해서 산다면 내일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주 질서 있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일주일 내내 사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3달을 사든 6달을 사든 쭉 적립식 느낌으로 사든지 뭔가 자기만의 전략을 가지고 분할해서 산다고 하면은 되게 냉정하게 평온한 마음에서 그 판단력을 높일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참고를 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살 수 있다. 그런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주식을 할 때 사람들이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니 여러분들 집 사러 가실 때 아니면 전세 구하러 다니실 때 월세 구하러 다니실 때 어떻게 하세요? 한 번 가서 그냥 탁 보고 탁 계약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에도 가보고 비 올 때도 가보고 햇볕 날 때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이 집도 보고 저 집도 보고 다 보시잖아요. 왜 주식할 때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주식은 더 심합니다. 이 변동성이요. 부동산하고 다릅니다. 부동산은 한번 이렇게 있으면 그 가격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부동산하고 달리 주식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조사 안 하시고 그렇게 탐구 생활 안 하시고 주식을 그냥 취미 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크게 뭐 이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스타일을 기본 차근차근 하는 그런 스타일로 좀 바꾸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거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중동 리스크에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익이 더 많이 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가격 인상도 많이 했다라는 소리가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 눈에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이요. 근데 가격을 어디까지 올릴까요? 여러분들 핸드폰 그리고 PC, 노트북 지금부터 가격이 50% 올라간다, 100%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선뜻 사실까요? 아니면 사는 걸 좀 미룰까요? 아니면 사는 걸 포기할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최종 소비자가 그것을 사줄 거냐, 아니면 연기할 거냐, 안 살 거냐, 라는 반응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사가는 사람들이 D램도 없고 낸드도 없고 지금 품귀가 있으니까 막 사가죠. 그런데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망해요. 망하는데 무작정 만들 수가 있을까요? 만들 때, 야, 이거 예전보다 조금 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덜 팔릴 것 같은데, 가격 때문에? 이거를 그 사람들이 선뜻 사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 하면 그 전방 산업에 있어서 그런 전방 업체들의 생산량 자체가, 물량 자체가 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낸드 가격도, D램 가격도 지금 막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양산을 마이크론이 벌써 일부 지역에서 공장 가동을 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돈 많이 벌면 뭐 합니까? 과거에도 보여줬잖아요. 캐펙스 많이 해가지고 시설을 많이 늘리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 정도의 시설 경쟁은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과거 너무 시설 경쟁 그 몇 안 되는 회사들끼리 막 하는 바람에 서로 피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질서 있는 시설 확장을 할 거는 같아요. 그러나 물량이 안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량이 계속 늘어나요. 물량 늘어나면 어때요? 가격은 못 올라갑니다. 오히려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SK하이닉스 최근에 분기 실적 나올 때 분기 영업이익률이 64%까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분기 영업이익률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요. 그 대규모 적자 났던 회사예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영업이익률이 64%.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에서 26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컨센서스가 70%를 넘을 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70%. 제조업체에서 70%가 간다니까요. 엔비디아보다도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 여러분들 잘 아시죠? TSMC도 영업이익률이 맨날 가격 올린다고 맨날 뉴스 나오잖아요. 그래도 거기 50% 중반이 채 안 됩니다. 근데 벌써 SK하이닉스는 70%에 도달할 거다, 금년에. 그럼 여기서 가격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요? 마진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주가는 미리 이것을 많이 선반영 해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점은 좀 유념을 하시면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올리면은 누군가 뒤에서 리액션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항상 그 리액션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원전주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 시장이 드디어 열리는 이제 타이밍이 도래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가 대형 원전, 소형 원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 원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체코에서도 이제 원전 수주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폴란드, 카자흐스탄 이런 쪽으로도 원전 수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그동안 이제 그 사고 때문에 닫혀져 있던 그런 원전 시장을 이제는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AI 세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전력 인프라, 특히 원전을 확보한다고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그렇기 때문에 원전 주가들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날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26년에 이제 급기야는 이제 스타트를 많이 해가지고 주가들이 많이 뻗었는데 실적으로 이제 아니면 수주로 막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27년부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MR 검증도 이제 하고 나면 27년부터 이제 수주를 막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결국은 앞으로 1년, 2년 그리고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원전 수주량이 훨씬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상당히 좋고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발전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왜 꼭 원전이야? 뭐 태양광도 있고 뭐 풍력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게 기저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저 전력이 뭐냐면 아니 태양광은 햇볕 날 때 발전하다가 햇볕 없을 때는 또 발전량이 줄고 그러니까 이게 들락날락해요. 바람도 그래요. 불 때하고 안 불 때하고. 그런 거 가지고 안정적으로 그 24시간 돌아가야 하는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에는 적절한 소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걔들 하려면 ESS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ESS 관련주들이 많이 좋았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밀도가 높은 이런 전력이라고 하면은 원전이 최고다라는 거고 또 최근에 뭐 친환경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리백, 넷제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원전만큼 이렇게 깨끗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사고 위험이 있어서 한번 사고 나면 큰 문제는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도 원전이 이점이 좀 있다라는 거고 또 SMR이나 뭐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지금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온사이트. 그러니까 뭐 전력망을 갖다가 막 해가지고 송전에서 이 바틀렉, 병목 현상 이런 뭐 이슈도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바로 원전 옆에다가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짓는다고 하면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24시간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면서 학습도 하고 출원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고 깨끗하고 그런 독립적인 이런 이제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가 해가지고 뭐 한이 많이 뭐 거기 뭐 전기하고 물하고 좀 부족하니까 딴 데로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용인에 전기를 지금 보내야 되는데 뭐예요? 전기 만든 데는 저 밑에나 아니면 강원도 이쪽에서 전기를 만들어 오는데 태백산맥도 전기가 지금 잘 못 넘어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호남에서 만든 전력도 지금 거기까지 가려면 수많은 난관들이 부닥칠 겁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용인 클러스터인데 야 거기 원전 10개 지으면 해결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하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원전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결국은 원전이 최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뭐 계속 가면서 원전에 있어서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될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에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빅테크들은 그런 거예요. 안정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옆에 놓고 발전을 한다고 하면은 딴 데서 뭐 무슨 화재가 있거나 홍수가 나거나 뭐 지진이 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독립적인 전력 공급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고 그리고 하이퍼 스케일러들 빅테크들이 왜 또 원전을 좋아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되게 청정 에너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거에 있어서 아리백이나 넷제로 이런 거는 앞으로 강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용인 클러스터에서 반도체 산단을 할 때 문제가 되느냐. 거기로 올라가는 것들이 근처에서 뭐 화력이나 이런 걸로 한 거로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서 그들도 이거를 친환경으로 그리고 상당히 파워풀한 기저 전력으로서 이 원전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MR 및 대형 원전 수주 확대가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 성장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원전 사업 부문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뭐 상당한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파트죠. 또 다른 쪽을 보라면 이제 가스 터빈 그쪽이 이제 또 있는데 이 원전 쪽에서의 사업 부분이 치고 나가야지 뭐 주가도 잘 갈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급기야는 뭐 26년부터 쭉쭉쭉쭉 좋아질 거다. 전년 대비 뭐 50% 이상 많이 버는 데는 더 많이 버는 데도 있죠. 그래서 좋아질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가들이 다 여기 이제 10만 원 근처에 밀집해 있는 건데 목표 주가는 13만 원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는 나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밸류에이션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아주 좋을 거다. 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게 뭐 그냥 원전 업자가 아니고 원전 전체를 판을 깔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고, 특히 또 앞으로는 이제 SMR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걸 이제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검증을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27년부터 이제 해외 시장에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수주를 본격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뭐 대형 원전, 소형 원전 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딱 손을 얹어놓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뭐 시장에 관심이 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투자자들이 주목할 만한 원전주가 더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원전이라고 하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만 뚝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누군가 또 설계를 초반에 해야 되잖아요. 누가 설계를 해요? 한전 기술이라는 데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에서 설계를 하고, 대형 원전 같은 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우진 기술이 됐든 뭐 BHI가 됐든 뭐 관련되는 회사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고, 또 한전 KPS라는 데도 있죠. 그 유지 관리 하는 한전 KPS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다크호스가 최근에 하나 나왔죠. 어디입니까? 현대건설이죠. 원전 시공을 갖다가 가장 많이 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공 경력이 많고 공기를 아주 잘 맞추기로, 그리고 원가 경쟁력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현대건설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다른 원전주에 비해서 여전히 PBR로 볼 때는 싼 축에 속해요. 아직 2배가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른 원전주들은 뭐 10배 PBR로 10배 근처가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도 각광을 많이 받았고, 급기야는 또 대우건설까지 쫓아오면서 대우건설도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세트로 뭐 볼 필요도 있고, 아니면 뭐 원전 ETF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각 개별로 따라가도 좋고 ETF를 쫓아가도 좋고, 뭐 이런 생각으로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올해 그리고 내년 전망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은 지금부터는 치고 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이제까지는 기대감으로 왔죠. 근데 지금부터는 실적이 찍히는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확인을 하면서 갈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년에 영업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 상당히 궁금한 건데, 원전으로만 보면 지금 수주 잔고가 연간 매출 한 3배 정도, 3년치 이상 되는 일감은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고, 가스 서비스 쪽도 이제 최근에 계속 수주가 있으면서 뭐 지금 쇼티지가 양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건데, 결국은 마진을 얼마나 이제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SMR에서 진짜 이게 돈이 될 거냐라는 것을 이제 계속 시장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은 전망은 올라가고 뭐 이익도 뭐 50%가 됐든 100%가 됐든 올라갈 수 있는데, 과연 지금 뭐 PER로 보면 멀티플이 거의 세 자릿수죠, 세 자릿수. PBR로 봐도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10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거를 정당화할 정도로 상당한 속도로 급하게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 컨센서스만으로 그게 가능할 거냐는 약간은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뭐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수주를 해서 기대치에 이제 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코스피 6천 돌파 급락 후 오늘은 5,700선 회복했습니다. 현재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뭐 계속 변동성 장세, 그리고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이제 판단과 성급한 결론을 가지고 시장을 생각하지 말아라. 대응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5년 4월부터 해가지고 26년 2월까지 어마어마하게 우리 시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관성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5년도에 우리 시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지요. 왜 1등을 했을까요? 그 전 24년, 23년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잘 나갈 때 우리나라 뭐 했어요? 24년도에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 그랬기 때문에 반등이 이렇게 강했던 건데, 그게 뭐 기업 이익만 좋아져서 올라온 겁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상법 1차, 2차, 3차 개정을 하면서 이제 끌어올린 감도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기업 이익의 성장세가 이제 아주 제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이제 올라온 건데, 급기야는 금년 1월, 2월에 전 세계에서 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지금 내가 예금 넣어놨다가 이거 부동산에 잠겨놨다가 이거 큰일 나겠네, 그러면서 돈들이 나중에 이제 개인 자금들이 막 넘어오고 ETF로 넘어가고 하면서 막 밀어 올려가지고 2월까지 갔던 건데, 저는 그때부터 계속
그 알람벨을 울리고 있었죠. 아마 시장에서 그 알람벨을 2월부터 울린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전에 24년 말 25년 초부터 우리 지수가 한 2,400, 2,300 이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할 때 저는 3,000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K 증시 혁명 이렇게 내면서 2025년 이전과 이후로 우리 한국 증시는 역사가 바뀔 거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에서 앞으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선행 PBR이 0.8배,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데에 있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1.4배까지 돼 있어요. 지난번에 피크로 갔을 때는 1.71배까지 지난 26년 6월 27일자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프리미엄 시대라 들어와 있는 거는 맞다. 그러나 이런 관성이 앞으로 계속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알람벨을 울렸던 건데 제가 볼 때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기대 수준을 낮추라. 작년 뭐 76% 갔던 것 같이 금년 1월, 2월 또 이렇게 달렸던 것 같이 그렇게 달릴 수는 없다. 여러분들 1000m 달려보셨어요? 계속 그렇게 빨리 달리면은 사람이 지칩니다. 나중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요. 털썩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조금 천천히 기대 수준을 낮추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에 기대감이 높은데 올해 상방을 어디까지로 보시나요? 저는 이제 목표 주가 이게 컨센서스를 체크를 해보니까 한 뭐 24, 5만 원 이 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 한 20% 정도는 좀 열어놓고 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삼성전자는 전반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익만 볼 게 아니다. 여기서 주주 환원이 또 하나의 아주 그 주가 모멘텀을 끌고 가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금년에 돈을 많이 벌 거고 시설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이 많을 거다. 그걸 가지고 배당을 하든지 주주 환원을 추가적으로 뭐 자사주 매입소각 형태로 하든지 할 거다라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삼성전자는 최근에 독일에서 자동차 관련된 업체를 샀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관련돼가지고 IT나 테크에서 꼭 필요한 성장 동력을 갖다가 붙일 거다. 뭘로? 그 돈 많이 번 재원으로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과거에 캐펙스를 많이 하고 시설 투자를 많이 하면서 곤란을 겪었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시설 경쟁은 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무모하게는 안 할 거다. 그렇다면 남는 잉여 현금으로는 관리를 잘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오랜 동안 우리가 좋은 기업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익도 계속 나면서 주주 환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삼성전자로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현대차가 고점 대비 하락해 50만 원대 초반을 유지 중인데 현재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나요? 현대차는 영업이익으로만 보면 뜨뜨미지근한 회사죠. 뭐 매년 뭐 매출이 뭐 한 자릿수 초반으로 그냥 가는 거고 이익도 뭐 관세 또 부과한다고 그러면 푹 주저앉았다가 뭐 이런 회사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를 내버려둘 회사냐 그런 정도는 아니죠. 왜?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은 나오고 PER로 봐도 과거에 5배, 6배밖에 안 됐어요. 10배도 안 됐어요. 우리 시장에 반밖에 안 젖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또 뭘 잘해요? 주주 환원을 잘해요. 자사주 소각 그런 얘기도 계속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런 회사.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버스턴 다이내믹스 이번에 이제 CES 26 가가지고 아틀라스로 완전히 빅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피지컬 AI로 무장된 로보틱스 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봇을 가져와.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그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까지는 안정적인 그런 완성차 업체 그리고 저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업체였던 거에 비해서 앞으로는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업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이제 앞으로 2년 후부터 양산을 하게 되고 그게 전 세계의 노동력을 갖다가 대체할 정도로 계속 만들어낸다고 보면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아마도 현대차가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하고 거의 동급으로 이제 경쟁하게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버스턴 다이내믹스의 뭐 지분 가치가 이제 IPO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올라오면 상고에 비해서 지금 평가받는 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50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조 아니면 100조 넘게 보는 이제 KB증권 같은 데도 있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만 보면은 사실은 조금 오판할 수 있죠. 근데 그 아틀라스를 지금 현재의 현대차 그룹의 밸류 체인에 붙여가지고 뭔가 그 밸류를 뭐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지금 뭐그 완성차 업체 밸류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우리가 선행 PR이 얼마게요? 2자릿수일까요? 아닙니다. 3자릿수입니다. 그것도 100배일까요? 아닙니다. 200배입니다. 200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전기차 밸류는 얼마나 있을까요? 5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다 무슨 밸류입니까? 로보택시도 있고 자율주행 밸류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뭐 ESS 밸류도 있습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거기에 밸류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현대차도 그런 로봇 관련되는 밸류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은 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뭘 제가 말씀드렸어요? 배당을 많이 준다. 4% 내외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돈이 뭐 꾸준히 들어오는 이런 이제 개인 투자자라면 배당을 3% 그러면 은행보다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 성장도 할 거야. 그럼 뭐 2년을 기다려. 기다리지 뭐. 매달 5%씩 5%씩 사가지고 1년을 사든 2년을 사든 기다리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가가 엄청나게 퀀텀 점프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배당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성장도 기대를 하는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26년, 27년 가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현대차 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뭐 정의선 회장도 들고 있고 그리고 뭐 현대 글로비스도 들고 있고 현대차 뭐 모비스 뭐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분 가치로 들어오면은 어디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거냐.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뭐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같은데 좋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단기적으로. 예. 근데 이제 현대차도 물론 좋죠. 현대차도 좋고 하는 건데 이제 사업 시너지 면에서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끝까지 가져갈 수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팔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의선 회장이 뭘 들고 가고 싶어 할까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지금 순환 출자 구조가 돼 있잖아요. 순환 출자 구조도 어느 순간에 좀 단절을 시킨다고 그러면 최상위로 현대모비스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현대글로비스가 뭐 계속 관심권에 있을 수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현대차 그룹 내 순환 출자 구조 그게 이제 재정렬을 한다고 보면은 결국은 뭐 정의선 회장이 뭘 사겠습니까? 현대글로비스 주식도 팔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주식도 팔고 그 돈으로 현대모비스를 살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글로비스, 장기적으로는 뭐 현대모비스가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현대차 지금이라도 담아도 늦지 않았을까요? 나쁘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꾸준히 배당 나오고 거기에 성장성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면 상당히 좋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주환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현대차 그룹이 또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또 그룹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다. 아니, 여러분 배당 수익률이 우리 코스피 평균이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1%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몇 퍼센트라고요? 4%입니다. 4%. 배당 4% 받으면서 주가 안정적이고 기다릴 수 있죠. 그리고 현대차는 또 뭐가 있습니까? EUV도 있고 우선주들이 있잖아요. 우선주들은 또 배당을 좀 더 주지 않습니까? 주가는 더 낮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배당은 더 주는데 주가가 낮아.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훨씬 높죠. 아까 얘기한 보통주 기준 4%가 아니고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는 주가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배당 수익률 더 높고 하면 우선주도 관심권에 놓고서 계속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외에 주목할 만한 투자 섹터나 종목이 있나요? 저는 뭐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는 비싸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 원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 쪽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죠. 거기도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내러티브가 또 강하고. 근데 여기는 실적도 잘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권에 있어서 주가가 최근같이 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는 내려오면 저가 매수, 올라가면 고점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으로 갈 수 있는 뭐 좋은 섹터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코스피가 뭐 6,300까지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올라오기에는 정부의 상법 1차, 2차, 3차 개정이 아주 큰 힘을 발휘했고요.
특히 3차 개정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방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삼성전자가 16조, 그리고 SK그룹이 가지고 있던 뭐 자사주 5조, 전체 지분율이 한 20% 상당하는 금액이죠. 그걸 갖다가 소각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따라오는 중견 지주사들도 한다고 다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고, 또 금융사들도 뭐 발벗고 나서고 있고, 하나의 이제 문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가 지배구조 개선, 전체적으로 가버넌스를 조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면은 밸류업 쪽에서 뭔가 괜찮은 이런 회사들, 특히 금융사나 지주사 여기에서 이제 많이 골라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중복 상장을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복 상장 때문에 물적 분할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주가 막 LG화학 가지고 있던 사람들 뭐 너무 괴로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복 상장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뭐죠? 지주사에 대해서 우리가 할인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한 40%에서 50% 이렇게 할인을 항상 했어요. 왜? 아니 지주사도 있는데 밑에 자회사도 와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할인에 지주사 할인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 지주사도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함에 있어서 성장주만 막 100% 이렇게 갖다가 넣어놓고 주식을 하지 말고 바벨 전략이죠. 한쪽에 성장주, 한쪽에 가치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성장주 한 6, 아니면 7, 가치주 한 3, 아니면 4. 이 정도로 좀 비중을 맞춰놓고 현금도 뭐 한 20, 30%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좋은 이제 리턴을, 수익을 얻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은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턴만 생각하지 말고 리스크도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을 통해서 시장이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대로 한국 증시는 무너질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동안 이제 한국 증시의 국민 주식이라고 평가받았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증시 급락이 나왔고,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매도하는 차익 실현 물량도 꽤나 나와줬는데요. 이대로 다시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마무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전개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 보통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면 한 3단계 정도로 제가 분류를 해요. 1단계의 반도체랑 뭐 우량주 이러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혁신업종, 뭐 코스닥, 제약바이오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에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기민감주, 그리고 뭐 인프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순서를 보이게 돼요. 근데 이제 사실 반도체나 우량주, 코스피 위주로 상승했던 흐름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접어든다라고 해서 1단계에서 움직였던 반도체 종목들이 안 올라가고 추세가 깨지고 막 무너진다, 이러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맨 처음에 1단계부터 움직였던 반도체 섹터들은 처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피날레를 장식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이제 한번 1단계에서 올라가서 전성기 이후에 꺾이고 나서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2단계에서 더 올라가거나 혹은 뭐 2단계에서 쉬었다가 3단계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단기간에 급등하는 다른 섹터들, 좀 뒤늦게 단기 급등하는 섹터들과는 좀 다르다. 좀 일찍 시작해서 좀 최대한 늦게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좀 사이클을 온전히 누리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전 사이클상으로도 좀 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하드웨어 단의 종목들을 끌어올렸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AI잖아요. 근데 이제 이 AI라는 카테고리에 돈이 앞으로도 천문학적으로 투입이 될 거라는 건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11월 정도에 AI 거품 논란이 일었어요. 그럼 이 AI 거품 논란이 일었을 때 과연 이제 진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뭐 인텔 이런 종목들이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품 논란, AI에 대한 거품 논란이 나온 거는 우리가 AI 전체라고 보기보다 그 안에서도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드웨어단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었고요. 그 AI 거품 논란이 나왔던 그 주체는 사실상 소프트웨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알파벳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인투이트, 세일즈포스, 뭐 팔란티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각종 이제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공룡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돈을 어마무시하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돈을 계속 쏟아붓기만 하고 도대체 자금에서는 언제 할 거냐? 지금 계속 돈을 쓰기만 하고 있는데 언제 벌어들일 거냐에 대한 우려감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세일즈포스, 인투이트, 팔란티어 뭐 각종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어요. 뭐 작년 한 연말 정도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계속 주가도 추세적으로 빠졌고요. 근데 반면에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투자를 해주다 보니까 하드웨어 기업들은 완전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드웨어들이 돈을 다 투입해서 뭐 반도체 사주죠, 메모리 반도체, 뭐 HBM 사주지,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사주지, 뭐 반도체 쪽 하드웨어 워낙에 이제 돈을 거기에다 쏟아부어 주니까 전력 인프라, 원전, 그다음에 반도체들 종목은 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수요는 이만큼 몰려 있는데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공급이 하루아침에 뚝딱 한다고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이익 구조가 좋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과연 이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투자를 멈춘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기업들은 잠시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거나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태까지 이제 AI 인프라 투자에다 돈 많이 썼다. 이제 그만 써야겠다. 이제는 자금을 회수하는 단계로 좀 돌아서겠다. 이러면은 좀 위태로울 수 있는데 불과 이제 한두 달 지났나요? 한 두어 달 전만 하더라도 이슈가 하나 또 나왔죠. 알파벳을 포함한 이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580조 원이 넘는 돈들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을 했다라는 건데 결국 채권 발행했다라는 것은 이자를 내 가면서 빚을 졌다라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면은 이 빚을 졌다라는 것 자체 말 그대로 돈을 땡겨왔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돈을 왜 땡겨왔냐? 지금 그 많은 돈들을 모두 어디에다 투자하겠다? AI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달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그 AI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자금들을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내가 이제 매매를 전개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여전히 강하겠구나. 특히 AI에 있는 하드웨어 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많은 양의 자금들이 집중될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지점인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미국이 이거랑 좀 연결지어 가지고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자금 조달을 많이 했고 심지어 미국에서만 조달한 게 아니고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돈을 땡겨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이제 이자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엄청난 이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최근에 연준에다가 비상대책을 통해서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연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우려되니까 일단은 뭐 동결하는 스탠스인 것 뿐이지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건 어느 정도 다 인정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전개하실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매매를 전개할 때 미국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구나. 그럼 시장은 좋아지겠구나. 심지어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천문학적인 돈들을 조달해서 하드웨어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수급을 빨아들이고 실적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려할 만한 포인트는 뭐 현재로서는 내년, 내후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전망이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은 됩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은 계속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이익 구조가 그동안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떨어지는 구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심지어
그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저평가되어 있는 시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지금 현재 1000조를 넘었다, 뭐 780, 800조 간다 얘기하지만은 터무니없이 싸요. 벌고 있는 돈 대비해서. 그래서 PER이 지금 뭐 대여섯 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현 시점 실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비싸서 못 간다. 실적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지금 어떠한 기준점으로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누굴 데려다 놓고 말하더라도 지금 벌고 있는 돈 대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높은 게 맞아? 라고 물어보면 과연 그걸 높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숫자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삼성전자부터 좀 보여드릴 건데요.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제 이익 구조가 좀 더 낮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38.9%, 순이익률 32.8%. 이게 내년에 좀 떨어진다 해도 34%, 28% 정도입니다. 그런데 PER이 7배 정도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28배 정도 순이익률이면 28% 정도 순이익률이면 PER이 한 21배 정도 가도 한 20배, 15배 가도 그게 비싼 게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PER이 한 15배만 돼도 한 2배 정도 주가 올라야 되거든요. 2배가 올라도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한술 더 뜹니다. SK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이익 구조를 봤을 때 70% 영업이익률에 56%대 순이익률을 전망해요. 2026년도가. 근데 28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다운이 돼서 67%, 59%로 떨어질 걸로 전망합니다. 56%에서 54%, 48%로 순이익률도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59% 영업이익률에 순이익률 48%면 PER이 20, 30배를 가도 비싼 게 아닙니다. 근데 PER이 몇 배예요? 3.8배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주가가 10배가 올라도 비싼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2배, 3배를 가도 비싼 게 아닙니다. 너무 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주가가 10배, 뭐 2배, 3배는 최소한 간다는 거냐? 그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버는 돈 대비해서 비싸다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걸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벌고 있는 돈 대비해서 싸요. 심지어 이익 구조 대비해서도 쌉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이 3%가 나오고 막 순이익률이 2%가 나와요. 그러면 PER이 뭐 3배, 뭐 3.8배, 4배 이래도 싸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 구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막 영업이익률이 4%가 나와요. 순이익률 3% 뜨고. 근데 PER이 뭐 3배, 4배예요. 그럼 그냥 적정 수준이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익 구조가 이렇게 좋은데 59%, 48% 떨어진 게 이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3.8배? 절대적으로 PER이 3.8배인 것도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싼 겁니다. 근데 이익 구조가 이런 수준에서 이 정도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싼 거예요. 근데 물론 이대로 이제 진행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익 구조가 이 예상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익 구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잘 못 가요. 굉장히 이 괴리가 벌어져 있고 좀 싸더라도.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추가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우상향하고 있어야 건강하게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익 구조가 되게 좋은 건 맞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익 구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꺾일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더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비싸다라는 평가는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투심이 살아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보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이전만큼의 폭발력 있는 성장은 뭐 나오기 힘들지 몰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려하셨을 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여전히 기회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찬스라고 보시는 게 맞다. 하드웨어 단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수급이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조금 이제 소강 상태가 나오거나 그쪽으로 수급을 뺏길 수는 있겠으나 당분간은 계속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장이 펼쳐질 거라고 봐요. 언제까지? 네이버 카카오의 시대가 올 때까지.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장기 성장을 막을 만한 모멘텀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익 구조 좀 떨어지는 정도? 그 정도인데 현 시점에서 전쟁으로 인해 빠졌던 주가도 다시 이제 말아올리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이제 투심이 많이 옮겨갈 거라고 보냐면 소부장 쪽으로 투심이 많이 옮겨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비전이라든지 CMTX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는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만한 종목이고요. 이미 시가총액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한미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다들 알고 계시는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 쪽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리노공업이나 ISC 그리고 뭐 원익 IPS 이런 애들도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잘 가고 있죠. 근데 아직도 이제 싼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뭐 이익 구조 대비해서 사실 뭐 지금 엄청 비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눈여겨볼 만하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익 구조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엄청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신고가 행진을 써내려가고 있지만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 본다라고 하면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 심텍 같은 종목들도 아직 정고점 돌파는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정고점 돌파를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소부장 쪽에서 강조드렸던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의 테일러팩 공장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4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2개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HPSP랑 솔브레인입니다. 현재 아주 준수한 그 시총을 보유하고 있고 이익 구조 대비해서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에요. HPSP도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솔브레인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미코라든지 유니센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신고가를 쓰진 않았지만 이익 구조와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성장세를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를 밀어 올릴 만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한번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뭐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주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긴 한데 솔직히 이런 종목들은 좀 지금 진입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다 보니 이러한 종목들은 만약에 매매하실 거면 소액으로 하거나 좀 조심스럽게 진입을 하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강하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을 한번 더 집중 있게, 왜냐하면 코스닥 쪽으로 자금 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러한 쪽을 한번 묶어가지고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아마 상승도 이쪽에서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이제 소부장들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투자를 통해 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였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주식장인 이창대 대표였습니다.